자, 이번 시간에는 사엠에 의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13주차에는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산업 현장 혹은 어떤 조직에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활동을 총괄적으로 이것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이것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종강도 다가오고 사실 지금 또 어느 정도 진도도 집안의 개인 사정도 있었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우선은 안전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숙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14주째 마지막 주에 하고 13주차에는 요 사엠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먼저 해서 이 13주차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범위에 넣으려고 해. 그리고 14주차는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수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엠에 의한 위험성 평가는 우리 지금 특히 우리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평가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이 사엠에 의한 위험성 평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지식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지도하고 또 이러한 평가법을 통해서 또 위험 요인을 없애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활동에 보다 여러분들이 관리자적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사엠으로 구분하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면 재해라고 하는 것 혹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사실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그리고 이것이 근원적인 조치, 근원적인 것으로 해결을 못할 때는 이제 그 위험 요인 혹은 위험 원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성원들 혹은 작업자 혹은 조작원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 조치 등을 하고 있었지. 물론 그 외에 또 관리적인 조치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조치를 토대로 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되지. 근데 이 근원적인 조치는 그 위험 요인 자체를 없애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 조치를 하든 보호 조치를 하든 표시 조치를 하든 위험에 노출되게끔 되어 있지.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이것이 발생되는, 사건화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결국 사고이고, 또 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뿐만이 아니고 상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업병이나 질환 같은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신체에 입는 손상 혹은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 현상을 바로 재해라고 하지.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도 보면 제2조에서 보면 근로자의 업무에 관계되는 어떤 시설물 혹은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나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업무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엠에 의해서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일단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지. 그래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 누가? 바로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 작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해? 바로 기계를 사용하지.
자, 이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 및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이 있지. 우선 원래는 물리적 환경이니까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혹은 직접적인 환경에서 인터미디엇 인바이러먼트 인터미디엇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야 되지만 이걸 그냥 두 개를 합쳐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미디어라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또 작업에서는 관리가 필요하지. 결국 작업은 이 네 가지 M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한다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고라든지 재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사회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이러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직접적 원인인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사람에 의한 불완전한 행동과 기계에 의한 불완전한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불완전한 행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실 바로 인적 요인이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설비 이런 것과 또 관련이 되지. 단순한 사람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간공학에서 배운 것처럼 결국 사람이 설비나 시설을,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선 그 설비에 되어 있는 요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하는 이 작업적인 것, 이 작업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사람의 작업자에게 비치는 워크로드가 되는 요인들, 뭐 작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외에 또 뭐 작업 방법적 요인 것까지, 그래서 뭐 작업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기계를 다루고 똑같은 설비를 다루더라도 그것이 불완전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것들은 실수란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운이 나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또 거기에는 전체적인 관리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게 되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작업 지시나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불완전한 행동으로 이것이 이어져서 이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 불완전한 상태 같은 경우도 기계와 관련된 거지만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온전한 기계도 결국 누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더라도 같은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더라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 물론 불완전한 상태라는 게 컴퓨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금방 어디가 다친다든지 사고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 되었던 어떤 기가 되었던 누가 다루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설비 그 자체의 요인에서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고, 또 작업적인 요인에서도 불완전한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지. 어떠한 작업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계 자체도 불완전한 상태가 되고, 또 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관리적 측면에서 어떤 설비 관리 지침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불완전한 상태를 유발하고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람과 관련된 또 설비적인 것, 또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작업 방법 등등, 그 다음에 관리적 요인,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네 가지는 기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기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원인을 결국 어떠한 형태로 결국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결합,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요 네 가지 M에
의한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 그 원인에 대한 그러면 대처를 혹은 조치를 혹은 대책을 세우기가 좀 더 명확해지지. 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고를 방지를 통해서 결국은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서 결국 손실, 신체적 손상이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 삶에 의해서 기본 원인을 우리가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안전관리 활동을 한다는, 관리는 뭐라 그랬어? 결국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바로 자, 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사람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또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고 하는 형태가 된다면 안전관리가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활용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성적인 위험 요인 도출에 대해서 그 발생 빈도와 그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실 혹은 피해 크기를 그룹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을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것은 사실은 발생 빈도와 피해 크기 이걸 갖고 그룹화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을 점수화해서 이것을 그룹핑한다는 것을 의미해.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지. 쉽게 할 수 있는 건 상중하고 또 혹은 상중하에 아무것도 없는 무시할 수 있는 것까지 혹은 5단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성적이라는 것. 정성적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하지. 그래서 명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가?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 공식 혹은 공업사업에서 명확하게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추측을 통해서 혹은 추정을 통해서 예상하는 것이지. 무엇을? 그 위험의 정도.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위험을 관리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 관리할 때 사실 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경영활동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기에는 자원이 투입되게 되지. 자 이런 자원을 투입할 때 어떠한 곳에 얼마만큼 그리고 긴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 자, 그때의 그런 것을 바로 예상을 해서 그 위험성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학술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 뭐 정량적이고 명확하고 과학적이고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지.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결국 인적인 것. 이것은 근로자의 특성에 입각한 불완전한 행동.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청장년이냐 고령자냐 혹은 외국인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바로 작업 자세나 동작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결함 혹은 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여러분들 같은 휴먼 에러에 관련된 것들이지. 또 작업에 대한 정보의 부적절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적 요인에 관련된 것들. 자, 이러한 인적 요인을 갖고 바로 사람은 작업자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것은 폭넓은 의미의 기계고, 기계적이라는 것은 뭐 작은 도구서부터 기계, 설비까지 포함하고 또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기계 자체 설비가 갖고 있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근원적으로 이런 기계에 대한 결함이 있는 걸 사용할 수, 혹은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어장치가 있었는데, 방어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든지 불량하다든지, 또 본질적인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 안전화가 결여되어 있다든지, 혹은 이 사용 유틸리티 혹은 사용성 혹은 안전성 이런 것에 결함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기계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또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람과 기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물질, 환경적인 작업 관련 요인들, 그래서 여기엔 공간과 관련된 것들, 혹은 가스나 증기, 분진, 흉 이런 것 같은 안 좋은 물질이나 환경과 관련된 것들, 거기에 산소, 유해 결핍, 유해 강선, 소음, 진동 같은 물리적인 것까지. 그래서 이 MSDS라는 건 작업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작업 관련 근골격계 관련 질환에 관련된 자료 등의 미비, 이런 것들도 바로 물질 환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리적인 것은 이러한 것들을 세 가지를 다 둘러싸는 것이 바로 이 관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관리 감독이나 지도가 교류되어 있다든지, 뭐 교육이나 훈련 정도 이런 것이 미흡하거나, 혹은 관련된 작업과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 혹은 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작업 표준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되는데, 혹은 기계와 관련된 것들, 물질에 관련된 것들, 사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런 규정, 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하는 것들도 바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각종 안전수칙이나 뭐 여러 가지 표시 조치 등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들도 관리적인 것에 포함된다는 것.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근원적 조치와 바로 방어 조치, 그리고 또 보호 조치, 또 표시 조치,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이런 세분화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그럼 이러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위험한 기계나 기구, 물질, 혹은 반복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혹은 사고를 유발할 관리적인 결합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 또 이러한 위험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은 현재의 안전조치가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 또 이러한 것이 사고나 이런 것이 다시 사고에는 아차사고와 재해로 이어지는 신체적 손상과 경제적 손실이 있지. 이러한 발전할 가능성, 이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빈도로서, 이 빈도는 결국 과거의 혹은 동종 혹은 유사 업종이나 조직 등에서 그것이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고로 만약에 발전하게 되면 그 피해 정도, 이것은 강도로 보고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 잠깐 응급처치만 해야 되는지, 혹은 며칠간 휴업을 해야 되는지, 혹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휴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정도로 갖고 강도를 나타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위험원에 대한 제거나 혹은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삶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분야 같은 것, 외관에 위한
위험을 찾을 수가 있겠지. 뭐 거칠다든지 표면이 거칠거나 하면 거기에 피부나 혹은 등등 걸린다든지 하게 되고, 또 날카롭거나 뾰족한 모서리 혹은 기계설비 색상 뭐 이런 것들은 색상이 왜 위험하냐고, 자 그것이 구분하기 쉽지 않게 돼 있다든지 하면 그것도 그 자체가, 혹은 조작해야 되는 조작 제어기라든지 표시기 이러한 것들이 색상이 적절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 실수를 유발하게 되지. 또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기계가 사용되는 투입되는 재료, 또 기계 자체의 하중이나 거기서 생기는 힘, 또 혹은 부하에 의한 위험, 또 그런 것들은 기계의 구조 결함을 들 수가 있고, 또 하중이 초과하거나 불균형이거나 뭐 마멸, 혹은 여기서 자력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진동이 있다든지 혹은 부식 등에 의하면 강도도 저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 이러한 관점에서 기계 설비 쪽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계 안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협착점이나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혹은 접선 물림점의 회전 말림점은 없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되는 것이지. 작동함으로 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간의 의지 없이 움직이는 것들이지. 물론 그것을 조작하거나 할 때는 전원을 넣거나 작동을 시킴으로 해서 해야 되지만, 일단 작동이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스위치를 끄지 않는 한은 이것이 계속 유동적이라는 것,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 또 작업 중에 발생할 수 하는 위험은 결국 튕겨져 나가는 부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혹은 떨어진다든지, 또 그로부터 이러한 기계가 작동하면서 생기는 소음, 진동, 혹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더위와 추위 같은 것. 뭐 냉매제를 쓴다면 추위가 될 테고, 뭐 기계에서 에너지로 돌리면서 열이 발생한다면 더위가 될 테고, 또 수분이나 습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먼지나 가스, 연막, 증기 이러한 것들이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또 제어 장비에 있어서 위험은 뭐 접지가 안 돼 있어서 뭐 정전기나 혹은 뭐 감전이나 여러분들이 배웠던 정기적인 이러한 것들, 전기 안전에 배웠던 것, 그래서 개폐기, 제어기, 뭐 조절 장치 등. 또 윤활 장비 위험은 결국 기계가 움직이기 위해선 항상 윤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샌다든지 하면 결국 바닥이 미끄러워지거나 혹은 조작 장치나 제어 장치가 미끄럽거나 해서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실수, 휴먼 에러로 이어지게 되죠. 또 기계 작동 중에 주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유소에서 가면 주유 중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시오 라고 되어 있지만 안 끄는 경우가 많지. 왜? 여름엔 너무 더워서 그냥 차 안에서 주유되는 동안 기다리면 또 너무 더우니까,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기계 작동 중에 현장에서는 뭐 껐다가 켜려면 또 번거롭고, 또 그동안에 또 작업이 중지되고, 공기는 맞춰야 되고, 또 윤활장비 화재 위험도 있지. 뭐 불꽃이 튄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또 화재로 이어진다든지. 또 이러한 윤활유나 유제들은 결국 인화되는 것이, 인화점이 좀 더 낮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그 밖에 인간공학 측면에서 기계 설비나 혹은 기계 설비가 조작제의 신체적 특성 이런 거에 맞는지, 또 설비나 이러한 것들의 조작, 제어 핸들의 위치나 모양 등에 따라서, 또 설비 틈새, 간격 혹은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휴먼 에러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양립성의 원칙 뭐 이러한 것들에 입각해서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은 휴먼 에러로 이어지고, 휴먼 에러는 바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사고는
바로 재해로 이어지. 그렇다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를 방지해야 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선 휴먼 에러를 없애거나 휴먼 에러를 제거하거나 혹은 줄이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책이나 바로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역으로 이런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맞도록 해야 되겠지. 적절하게. 그러면 바로 인간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인간공학적인 설계를 한다는 것,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그중에 신체적 특성뿐만이 아니고 조작하고 그럴 때는 바로 생리, 심리적 특성 혹은 인지적 특성까지 고려한 설계 혹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설비 분야에 있어서 결국 사람이 접촉하는 안전자라 위험을 낮추거나 혹은 사람의 인체 접촉 저항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체 접촉 저항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 뭐 그냥 우리가 맨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는 뭐 절연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장갑을 사용한다든지 뭐 등등 여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체 접촉 저항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지. 사람 자체가 저항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접지를 하거나 절연 격리 혹은 절연용 보호구나 방어구, 뭐 이중절연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비접시 전로를 하거나 혹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 그래서 접촉 전압을 낮출 때는 그래서 기계기구 금속재 외함에 절대 접지를 하고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촉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전부를 격리를 한다든지 충전부에 방어를 한다든지, 또 전선이나 절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절연용 보호구나 방어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자업증 발생하는 것은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 고소작업 같은 경우, 고소작업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전격을 당하게 되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그럼 추락은 더 큰 중대 재해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스키 찬 곳에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 조작하거나 하는 것에서 생길 수 있지. 화공 분야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화공 안전에서 배운 것처럼 화재 폭발이나 위험물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는데, 위험물질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배웠고, 화기관리라든지 고열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설비 등에 대한 것. 또 보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업병에서 다른 것처럼 각종 작업 환경 혹은 근골격계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유해인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결국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 측정해서 이것을 토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특히 분진, 밀폐 공간, 온도, 습도, 진동, 소음, 아주 다양한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국소 배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고 있는 11개 부담 작업. 이건 뭐에 대한 부담 작업이다? 그렇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MSDS라고 배웠지. 그래서 여기에 앞에 W가 붙는다면 뭐라 해서 작업 관련 혹은 직무 관련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부담 작업, 사실 이걸 제정해 놓고
초창기 2000년대 초쯤 내가 고용노동부에서 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나는 뭐 다른 또 업무를 해서 이거 빠졌는데 이걸 제정해 놓고 사실 상당히 노조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뭐 긍글게 진화를 유발하는 게 11개밖에 없냐 뭐 이렇게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라도 명확하게 정해서 이것만큼이라도 이 부담 작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것이 무슨 노조의 불만을 샀냐면 자 결국 군 고객 부담 작업으로서 질환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11가지에 한해서 국한이 되는 폐해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부담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엠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그 해당 공정 혹은 설비에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을 구성을 해야 되지. 왜? 그 공장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설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겠지. 그래서 이 평가팀의 리더는 그 대상 공정이나 작업의 책임자가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평가 대상의 공정 작업에 해당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사용되고 있는 설비 이런 것을 취급하는 검사나 정비를 하는 담당자 거기에 당연히 안전관리 담당자가 포함되어서 또 보건관리자까지 포함이 되었다면 여러가지 직업병이나 질환에 대한 것도 검토를 같이 해나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팀 리더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 관련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평가 대상 공정에 대한 작업 지식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또 대상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뭐 안전보건 정보라는 것은 뒤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대상 공정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제 통계에서 배우는 것처럼 천인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고 또 강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지. 혹은 유사 공정에서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팀원 간의 안전보건 정보 교환을 통한 완전한 이해도 필요하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리더는 그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4M의 항목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떠한 위험률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도출을 해낼 필요가 있겠지. 이렇게 도출된 위험률에 대해서는 노출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노출 빈도라는 것은 그러한 사고가 과거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은 아차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유사업 중에선 어떠한 사고들이 많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고의 크기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발생한 사고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조합해서 노출 빈도와 크기, 강도를 조합해서 위험도, 위험성을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나왔지만 이것을 그룹핑을 해서 거의 가능 위험이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라면 거기에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 또 개선 대책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인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 결국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 그 효과라는 것도 단순히 돈을 얼마를 절약한다는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만큼 사람이 안 다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손상이 얼마나 적은가 큰가 하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위험성을 평가할 때는 현장에서 그러한 위험이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는 좀 전에 설명했던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진행하는데 근로자가 사고가 났던 아차 사고 경험을 반영해서 활성화한다는 것. 근데 이러한 아차 사고 경험은 사실은
기록 및 집계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 작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위험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사업장 규모나 업종 특성에 적합하도록 미리 결정을 해놔야 한다는 것. 왜? 계산할 때 이걸 이 정도로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고 나온 것을 갖고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조직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 혹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울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위험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단순한 경제성이 아닌, 단순한 경제 논리만을 갖고 얘기하는 경제성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입는 피해 정도를 갖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지 하는 것을 갖고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 위험성을 평가할 때는 5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 계산하는 단계인데,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단계는 작업을 선정하고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대상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선정을 해야 되겠지. 이때 안전보건 위험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걸쳐서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거기서 이제 위험도를 계산할 때 바로 빈도와 강도를 갖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위험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나온 위험성을 그룹핑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인지 하는 것을 갖고 평가를 하고, 허용 가능성 여부에서 허용 가능하다 하면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 허용할 수 없는 정도다 하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 토대로 해서 결국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 다시 그것을 대상 공정 선정할 때 이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지. 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되고, 개선 대책 수립을 세우고 실시하고, 또 여기서 조치를 취하는 거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이와 같이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관리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위험성 평가 단계별로 수행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작업을 선정하는데 그것은 작업별로 분류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공정이 원재료가 입고되고 입고된 재료를 절단하고 그것을 다시 프레스 등을 통해서 성형을 하고 성형된 것을 필요한 부분을 용접하고 그래서 출하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장비 혹은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공정 흐름도를 통해서 평가 대상 공정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결정되면 안전보건상의 위험 정보를 작성해서 그 평가 대상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입고돼서 절단기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가 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국 이것을 하나의 작업 시스템으로 본다면 하나하나는 또 서브 시스템 되는 거고, 또 이 하나하나의 서브 시스템 안을 또 세분화해서 또 서브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결국 문제를 잘게 썰어가면서 세분화하는 것이지.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것. 이처럼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냥 A 작업 공정을 개선하자 하는 것보다는 작업 공정의 어느 파트인지, 그 파트에서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상하고. 그래서 위험연의 도출은 통상 그 작업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관리자 혹은
안전관리자 등이 모여서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도출해내는 것이지. 그래서 사용 기기구에 대한 것, 혹은 물질, 또 그로 인해서 사용되는 오사용이나 고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출되는 작업 환경, 또 작업 중 예상되는 불안전한 행동은 어떤 것인지, 또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전한 공정은 무엇인지, 혹은 동작은 무엇인지, 혹은 작업은 무엇인지, 또 작업과 물류이동, 특히 운반 등을 할 때 이것은 물자를 취급하게 되고, 이 물자를 취급하는 동안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하는 형태로 도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 이때 위험 요인을 도출할 때 바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사엠에 의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기계에서는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시키는 물적 혹은 유해하거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미디어에 대해서는 소음, 분진, 유해 물질 같은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것들, 혹은 직접적인 환경에 관한 것도 여기서 다루게 된다는 것. 이러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인적인 것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인적 여러 가지 유해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적인 것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관리적인 결함, 사항 등을 여기서 평가하게 된다는 것. 어쨌든 이와 같이 이 평가 대상을 정해서 평가 대상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4가지 M, 기계, 인적,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도출을 하게 되고, 위험도를 계산할 때는 사고의 빈도 그리고 사고의 강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한 이 곱셈, 덧셈, 뺄셈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더하는 경우도 있고 뺄셈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사고의 빈도가 4다, 강도는 5다 하면 보통 4, 5에서 위험도는 20, 뭐 이런 식으로 계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정말 3일 때 3, 5, 15와 20의 5 차이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지. 단순히 이것은 뭐야? 우리가 그룹핑을 해서 혹은 분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처 혹은 경영자원을 투입하는 우선순위 등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지, 혹은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폭로 빈도와 시간, 이러한 것들은 뭐 그 과거의 이 사고 이력 혹은 동종업종의 사고 이력 뭐 등등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사고의 강도도 마찬가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골절을 당한다든지 하면 그 골절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것 정도를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어느 정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와 있는 이 표 등을 업종별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발생 빈도 예시하면 빈도를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거의 없음, 낮음, 있음, 높음, 혹은 빈번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동종업종의 재해를 분석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의 설문조사 혹은 건강진단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최근 수년간 뭐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경위나 건수 이런 걸 분석하거나 아차사고나 근로자의 설문조사 혹은 건강진단표 등을 참조해서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발생 빈도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뭐 엄청나게 큰 학술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위험 발생 강도도 크게는 강도 수준을 4단계로 나누겠는데, 영향이 없어부터 중대재해까지. 그래서 재해를 분석해서 뭐 요양을 90일 이상, 그다음 30일 89일이냐, 29일 4일이냐, 뭐 이런 등으로 해서 물적 피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산재보험 같은 데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도를 결정할 때는 빈도와 강도의 조합으로 위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빈도가 5단계, 강도가 4단계를 했을 때 결국 이런 매트릭스 표를 만들 수가 있겠지. 빈도가 높고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하면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 16이라는 점수를 갖게 되고, 점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뭐 핑크로 되어 있는데 핑크든 빨간 거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룹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그룹핑을 3가지로 한다든지 해서 혹은 뭐 이렇게 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핑크가 되는 부분에 에리어에 들어가면 그래서 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각각 위험도 수준에 따라서 1에서 3, 4, 6, 8, 9, 12, 15, 12, 15, 뭐 그 다음에 15 이상 해서 지금 여기서는 6단계로 그룹핑을 하고 있네. 그래서 위험도 수준을 이와 같이 분류를 하고 뭐 명확하게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각종 업종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물론 각자 어느 정도 이런 위험성 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긴 직종이나 업장이라면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의 업종에 맞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산업체에 대해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입각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객관성은 유지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관리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험자가 수용할 것이냐, 조건부를 수용할 것이냐, 위험자가 오기 때문에 불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의 근거로 쓰인다는 것. 그래서 5단계에서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각 단계에서 4단계에서 놓을 때는 위험도 개선값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위험도가 높은 유해 위험료보다 항목별로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계속 얘기했던 대책을 세우고 투자를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이 허용 불가한 위험이냐, 중대한 위험이냐, 상당한 위험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개선 대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실행 가능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바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무엇이 돼? 바로 안전관리의 플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개선 대책을 안전철골에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고, 개선 대책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리 사이클에 실행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 수준이 되도록 하고, 개선 일정은 위험도 수준, 정비 일정 및 소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바로 또 경영 탑 매니지먼트들이 해야 될 의사결정에 속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개선 대책 잔여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잔여 위험 요인은 뭐냐? 바로 체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이것들이 반영된 그 다음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안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 뒷부분은 바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하는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작업 공정을 간단한 이해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재료가 입고돼서 출고하기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들, 작업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과 같이 나와 있고, 이러한 곳에서
한다면 뭐 시트는 일반적으로 이 평가 사양식이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셔 코드로 나와 있는 것인데 뭐 이것을 응용해서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비추어서 이것을 작성해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뭐 어떠한 공정이냐, 근로자는 누가 하느냐, 여기 투입되는 원재료는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공정 혹은 작업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공정의 작업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때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 설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은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이나 이건 뭐 굳이 화학물질이 아니라 유해 환경 요인은 무엇인지, 또 각각에 대해서 안전보건상 정보로서 과거 3년간 각각의 그러한 작업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있는지, 아차 사고 사례는 있는지, 또 근로자의 구성이나 경력은 어떠한 사람들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혹은 이것은 작업자의 특성이지, 그 다음에 여기엔 숙련 정도, 작업과 관련된 숙련 정도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교대 작업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때 운반 수단은 무엇인지, 작업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냐 같은 것. 작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건 뭐 그것을 다루는데 어떤 자격 기준이나 이러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게차나 이런 걸 통해서 운반을 한다고 할 때 지게차 이 특수 장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뭐 라이센스가 있는지, 사실은 운전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에 뭐 조작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운전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필요한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지, 또 작업 환경은 측정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작업에 대해선 특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적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사용되는 장비는 무엇이는지, 수량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용되는 뭐 특수한 화학물질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은 얼마나 취급하는지, 뭐 5리터에 그다음에 취급은 뭐 2시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적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뭐 유해물질 외에도 그때 환경 조건은 무엇인, 작업에 따라서 등등, 이것이 바로 미디어에 관련된 것이지. 뭐 작업과 관련된 특성에 관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년간 재해 발생이 산재가 3번 있었고, 뭐 손가락이 절단된지 프레스 손가락 절단 2건 뭐 등등, 아차 사고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운반사는 지게차를 한다든지 교대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조사가 끝나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는 위험 요인을 찾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각각 작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각 공장에서 이루어진 작업에 대해서 평가하고는 기계적, 물질적, 인적, 관리적에 대해서 위험 요인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 공정이 원재료가 입고되고 출하되는 것인데, 그때 바로 평가자 혹은 평가 대상 공정의 근로자는 작업반장이 누구인지, 혹은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업 내용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원재료인 철판을 운반한 작업이다 하고, 이렇게 뭐 간단하지만 어느 정도 작업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구분에서는 여러 가지 4M에 대해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위험 요인이나 재해 형태,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현재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 요인과 재해 형태를 간단 명료하게 적고, 현재 안전 조치가 어떠한지, 그래서 현재 위험도를 여러 가지 빈도와 강도로 하고, 위험들을 하고, 개선 대책은 예를 들어서 작업장 바닥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전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 조치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빈도도 강도도 그렇고 별로 높지 않아요. 위험도는 4 정도. 그래서 위험 요인은 무자격자가 운전하게 되면 충돌이나 협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데, 이것은 위험도가 20 정도, 상당히 이 지게차 운전해서 사고 발생하면 그 위험도가 상당히 크지. 그래서 이것은 지게차 유기 자격자만 운전하도록 한다.
그래서 코드 번호는 이와 같이 할당을 할 수가 있고, 네, 왜냐하면 이 코드는 바로 원재료 유권 및 출하를 A로 코드화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각 3, 4, 5 하는 식으로 일련 번호로 이것은 알아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재료 유권 및 출하는 A라고 했으면 코드 번호는 이 평가 대상 공정명의 코드를 이용하고 개선 대책이 있는 경우 순서에서 1, 2, 3 개선 대책의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개선 후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 추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위험 감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빈도나 강도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추정을 해서 위험도 또한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개선 계획서 혹은 개선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재료 있고 출고에 대한 것이면, 자, 제 형태가 코드 번호가 이와 같이 분류가 됐었고, 충돌 낙하 협착이다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대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일정 자격을 가진 자만이 운전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것. 조치 결과, 조치하고 언제 할 것이고, 그건 담당자는 누구인지. 혹은 지게차 2대 안전벨트를 부착해서 지게차 전도 시에 운전자가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도록 조치를 한다. 그래서 정기점검 및 조치를 하고, 이것은 이와 같이 공무반장이 실행한다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엠에 의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위험성을 좀 평가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해 나갈 수 있지만, 이런 건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겠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주는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시험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의 형태는 지금 단답형 문제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접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험 범위는 지금까지 배운 범위 전체적으로 13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시를 하니까 잘 준비를 해놓도록. 자, 다음 시간에는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자. 자, 수고들 많았어.